당정 긴급회의를 하겠다. 트럼프의 생각이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건지 그걸 파악하는 게 급선무지 당정 긴급회의하면 뭐가 답이 나오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중동발 리스크라는 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중동에서 발생한 리스크인데 그걸 당정이 회의한다고 대책이 나와요? 7년 넘은 5천만 원 이하 빚을 전액 탕감하겠다.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 명의 16조 원의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 대부업체들, 사채업자들 이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금융기관들 탕감조차도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 건 탕감을 못 시켜줄 거고 실제 채무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탕감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심각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대상이다. 이걸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위협이다. 2008년부터 계속 지정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북한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요거를 다시 또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 비상사태 대상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재지정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역시 재지정이지만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국가 비상사태 대상이다. 상당히 심각한 대상으로 간주해서 언제나 그 제재를 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북한에 대해서 현금으로 송금을 했다. 이게 미국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 800만 불을 벌크 캐시를 송금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돈을 보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보고 이 폭격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란이 사실상의 항복 비슷하게 휴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 공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누구냐? 역시 김정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항상 미국이 볼 때는 같은 취급을 받았죠. 예전에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다. 엑시스 오브 이벌이다. 라고 규정한 이래로 20여 년간 이 세 개 국가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비슷한 취급을 해왔는데 이라크는 사실상 이제 그 이라크 누구였죠? 그 이름도 기억이 이제 안 나네요.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래로 사실상 이라크는 이제 악의 축에서 탈락했고 이란과 북한 이제 로그 네이션 엑시스 오브 이벌 뭐 하여간 다양한 명칭으로 지금 뭐 국가 비상사태 대상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란과 북한을 항상 비슷하게 취급을 해왔었는데 이란과 북한의 차이 뭐 얘기들 하지만 이란은 핵실험을 한 적이 없고 아직 핵무기를 완성했다라고 보기에 좀 이르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뭐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핵 투발 수단도 굉장히 다양화했죠. SLB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거 뭐 ICBM 또 뭐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순항 미사일 등등 다양한 방식의 핵 투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도 지금 적게는 20기, 많게는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벙커버스터 정도를 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을 정확하게 다 파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러나 다만 이제 북한은 핵시설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만 날려버리면 되지 핵탄두나 핵시설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북한이 더 쉬운 대상일 수 있다. 이런 견해들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MBC 뉴스 어제자를 보면 다음은 영변폭격이냐?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북한 너무 쫄지 마라. 문제없다. 뭐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고작 4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안심시키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지리학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이란을 직접 지상군이 들어가서 접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란 현재 지금 보면 이란의 그 산맥들이 이란 국경들을 전부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서 지상군을 파견해서
테헤란까지 진출해가지고 이 긴 종심을 유지하면서 테헤란까지 진출해서 이란을 접수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다. 미국조차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거리는 거의 뭐 몇천 킬로죠. 그래서 미사일을 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만 우리는 뭐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또는 뭐 장사정포 같은 걸 발사했을 때 서울에서 이걸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MBC는 그러니까 그 집중적인 타격, 폭격, 본격적인 폭격 이런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경고했었냐면 하메네이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 이 말에 쫄아가지고 하메네이가 벙커 밑으로 팍 숨어버렸다는 건데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하메네이보다 더 중요한 게 김정은의 동선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사가 그러니까 그 일본의 큐슈죠. 일본에도 뭐 60개 가까이 되는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들도 있지만 또 큐슈에도 기지들이 많습니다. 큐슈에 사가현이라고 있는데 이 사가현에도 상당히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일 미군 기지에는 아예 루즈벨트 항공모함 모항도 있어요. 사가현에 있는 미군 기지에 김정은의 동선만 점담으로 파악하는 그런 미군 부대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김정은의 동선 하나하나, 위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담당하는 정보부대가 있을 정도로 미군은 항상 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김정은의 동선을 당연히 파악하죠. 김정은 동선 민간 위성에서도 저렇게 김정은의 업무시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동당 1호 시설 정확하게 저렇게 찍히는데 김정은이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한다? 지금은 쫄아서 김정은 야외 활동 못하죠. 야외 활동했다가 드론 날려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버리면 또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돌아다닌다? 뭐 현지 지도를 한다? 현지 지도를 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기차는 그나마 기니까 어디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차야 뭐 몇 대면 이를테면 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가 아니라 세 대를 동시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세 개 다 때려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제일 쫄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같은 6.25 전쟁 75조를 놓고도 북한은 지금 뭐 남침을 계속 부정하면서 반미의식을 강화하는 노동신문 사설이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라고 있죠. 여기가 뭐 상당히 정확하다. 탈북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뉴욕 채널을 통해서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했다라는 정도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친서를 보냈는데 현재 수차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예전에 김정은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서 또다시 한번 북한과 외교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계속 북한이 거부했을 때 과연 그 다음에 대책은 뭐냐? 지금 이란의 타산지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이 이란 폭격 이것과 관련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지금 뭐 트럼프 집권 이후 거의 지금 4개월 가까이 돼가고 5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5개월간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놓고 이제 탄핵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원에서 344대 79로 탄핵이 기각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4대 79로 탄핵이 기각됐다. 탄핵 시도가 기각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5개월에 대해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요새 전당대회를 목표로
뛰고 있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페북에 의견 개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의원들은 다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명확히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안철수 지금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서울 부동산이 지금 불장이다. 매매, 전세, 월세 뭐 다 난리가 났다.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월세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 28차례나 난사해서 주택시장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아예 시장이 불에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방치할 거냐. 뭐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몸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민심 투어 이런 거를 대구에 이어서 부산에서 민심 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당원들을 만나겠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노린 포석이죠.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8월 2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한 달 반 정도 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지금 뭐 사실상 양자 대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찐명 누가 더 찐명이냐를 놓고 양자 대결을 펼친다. 정청래냐 박찬대냐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력 분열의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죠. 권력 분열의 시작이다. 이게 지금은 이제 서로 툭툭잼만 던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세게 붙을 수밖에 없죠. 세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있는 그런 엄청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평상시의 당대표와 큰 선거를 앞둔 공천권을 두고 있는 당대표는 완전히 이 싸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번 국힘 전당대회도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지방선거 공천까지 쭉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처럼 이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거냐 마냐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둘 다 김민석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김민석을 지켜야 되고라고 하고 있지만 둘 다 뭐 세게 지키는 건 아니고 그냥 립 서비스 정도 하고 있다. 자,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정기획위원 예전 같으면 이제 인수위죠. 지금 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지만 대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로 인수위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검찰의 업무 보고를 또 취소시켰다. 계속 지금 취소시키고 있어요. 내년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누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신중하게 업무 보고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제도 비서관에 이진국 교수라는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이진국 교수 같은 교수가 과연 제대로 형사법 학회장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또 사법개혁을 잘 알고 할 수 있겠느냐. 사법제도 비서관에는 이진국 교수인데 그리고 김병욱 전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배정했다. 과연 근데 지금 뭐 경찰 영장검사를 신설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권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썰들의 수준이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지금 3대 특검을 동시에 돌리고 있죠. 3대 특검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특검이 대단한 특별이면 뭐 특별하게 검찰을 할 것 같지만 역대 특검의 역사를 보면 특검이 사실 무용론이 더 많아요. 특검이 엄청날 것 같지만 26년 동안 1999년에 처음 이제 조폐공사 파업 온로비 사건 요것도 DJ 정권 때 처음 특검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로 15차례 특검을 했는데 15차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숫자가 특검 숫자보다 적습니다. 특검은 15차례였는데 실형 선고받은 사람은 1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4번은 아무도 구속시켜서 실형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까지 출범을 시켰는데 특검 한 번 하면 몇십 명의 검사들이 파견되고 뭐 해가지고 최소한 3, 4개월 동안 몇십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뭐 100억 가까이 쓰기도 하고 이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데 한 명 구속도 못 시킨 그런 사례도 많다. 지금 성공적이었던 특검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성공적인 특검이 거의 없고 뭐 그나마 드루킹을 구속시킨 게 드루킹 특검인데도 성과가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구속시킨 게 있는데도 성과가 없는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썰을 가지고 출범해가지고 썰만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끝나는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몇 년을 통해서 해도 쉽지 않은데 특검은 대개 기간이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실체가 명확해도 이걸 집중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실체도 없는 썰에 불과한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면 이를테면 지금 김건희 특검 같으면 뭐 혐의 사실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금 추적을 이제 시작하겠다? 자금 추적 드림팀이다? 아니 근데 자금 추적이라는 게 시간이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뭔가 특별한 자금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면 하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다른 자금으로 옮겨갔다. 어디로 옮겨갔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자금 옮겨간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영장으로 쭈루룩 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영장으로 한 계좌를 확인하는 거고 그 계좌에서 다른 돈이 나갔다? 그러면 그거 하는데 또 영장 받고 하느라고 6개월 이상 걸려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3개월짜리 특검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자금 추적을 하겠다? 저거 자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다. 네. 지금 이게 왜 안 되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감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저런 자금 추적이니 뭐니 이런 걸 다 조져놨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은 기껏 한다는 게 샤넬백, 통일교와 샤넬백 이거 하나가 제일 그래도 좀 3개월 안에 할 수 있어 보이고 현실성이 있어 보이니까 나머지는 뭐 몇 년간 도이치 특검 뭐 무슨 뭐 모터스 특검이니 뭐니 이거는 이성윤 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간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게 없는데 그게 특검이 3개월 동안 한다고 뭘 밝혀내겠어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3대 특검 하니까 더 나올 게 있겠나? 이 반응 아니에요? 더 나올 게 있겠나? 지금 이 반응인데 그게 별게 아닌 게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특검도 결국 뭔가 해보려면 그 양평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뭘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네 안 지나가네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나마 좀 실체가 있어 보이는 게 샤넬백 이거는 물건 확보하고 돈만 확보하면 약간 그러고 지금 전해줬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여사를 지금 출국금지까지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요거 가지고 뭔가 해보면 뭐가 되지 않겠나. 지금 그 정도 외에는 지금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글쎄요. 저 통일교 쪽을 저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이 지금 한학자 여사는 문선명 교주가 2012년에 사망한 이후로 한학자 여사가 통일교의 교주입니다. 교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의 교주를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건데 통일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워낙 기독교에서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통일교 한국 내에는 30만 정도 신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30만 정도의 신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는 한국의 2배 60만 가까이 되는 신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는 거의 100만 가까이 된다. 필리핀 같은 데도 10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330만 정도의 신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대신 워낙 오래됐고 또 그리고 이 종교와 기업을 겸업해 나가는 묘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력이 막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통일교의 산하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대학이나 학교들은 많죠. 대표적인 게 선화예고 이쪽 아니에요? 리트렌제스 선화예고 또 그리고 뭐 대학교들도 있죠. 거기 선문대학교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문선명 씨가 북한 쪽에 원래 고향이 북한 쪽에 황해도인가요? 뭐 평안도인가요? 뭐 그래서 그런지 1920년생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한 쪽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과 문선명이 김일성, 김정이라고는 사진 찍은 게 다 있을걸요? 한번 찾아봐봐요. 문선명 북한 방문해가지고 김정일, 김일성과 찍은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김민석 아들이 나온 청심국제고등학교 여기도 통일교 학교죠. 그리고 김정이라고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 아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아들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 분쟁이 있다 뭐 근데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됐고 기업을 하는 게 뭐 3남 뭐 종교는 4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지금 하여간 현재 교주는 한학자 여사인데 그 한학자 여사에 대해서는 뭐 아들들이 전부 다 뭐 어머니
뿐만 아니라 교주로 따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워낙 재력이 많은 곳이라서 싱크탱크 2022 여기에는 그런 포럼을 개최했는데 거기 왔던 모임 사람들 보면 또 아베 저 싱크탱크 2022 저기에는 축사를 한 정치인들 보면 민주당에도 많아요. 그리고 일본 의원들 중에 통일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뭐 사선 의원 이런 사람들도 통일교 신도고 실제 일본에서 창가학회가 창당한 공명당 고메이도라고 하는 공명당이 창가학회라는 소위 말하는 남묘호랑교 창가학회 이게 다 같은 건데 거기서 아예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국회의원 중에 한 30명 정도가 공명당 소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창가학회 소속이 그 신도들이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 상당히 교세가 있어서 일본에서도 만일에 당을 창당을 안 했지만 창당하면 의원을 상당히 배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제 기억에 90년인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저 가정연합에서 원리연구회 뭐 이래가지고 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창당은 안 하고 있지만 자, 어젯밤에 지금 오늘 아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일이 만료가 되는데 김용원 장관에 대해서 오늘 추가 구속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영장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내란 특검에서 청구를 했어요. 그동안 경찰이 소환을 3번 했는데 소환에 불응하니까 경찰이 바로 내란 특검에 그걸 이첩하고 내란 특검은 소환도 안 하고는 바로 체포영장부터 청구를 했는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기습 청구했다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에는 응하겠다라는 의견서를 지금 체포영장 청구서기 때문에 뭐 신문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영장 청구 심사를 할 텐데 영장 심사를 할 텐데 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근데 지금 이 내란 특검이니 김건희 특검이니 여기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집권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요거를 약간 흔들흔들 할 때마다 뉴스를 쏟아내서 이걸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명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박자 맞춰가면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3대 특검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일종의 문재인 때 했던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또 완전히 분리해서 힘을 빼겠다.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을 하려는 것과 검찰 개혁과 안 맞아.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문재인 때도 검찰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빌리지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다른 기관은 이런 거물급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경찰한테 사건 잘못 맡겨봐야 안 돼요. 사건 진행이 안 돼. 지금 경찰 윤 대통령 소환을 3차례 하는데 안 나가잖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특검이 나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응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하겠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체포영장도 기각되고 저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저것도 오늘 기각되면 둘 다 풀려나는 건데 과연 이 특검들이 지금 근데 특검으로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이런 특수수사나 대형 사건 수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다들 임명을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검사들을 여기저기 스카우트 하려고 3대 새 특검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원래는 그냥 대검이나 법무부를 통해 수사검사를 요청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뽑아서 보내주는 거지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막 뭐 어떻게든지 연출 동원해가지고 검사들 좀 불러다가 자기 특검에다 집어넣으려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검찰이 왜 정권마다 힘을 썼느냐.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그런 게 아니고 정권이 검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굴 쳐야 되는데 정적을 제거하거나 누굴 쳐야 되는데 치려면 보이는 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유신 시대 때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게 군부 독재 뭐 이럴 때는 국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밤에 끌어가서 밤중에 장관들도 불러다가 막 남산에서 조인트 까고 뭐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적법 절차를 통해서 뭔가 하려면 검찰이라는 칼을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이제 특검 해보세요. 할 수가 있는지. 말로는 뭐 립서비스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영장이든지 뭐든지 불러가 이 내란 특검도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 기각되고 나면 힘이 확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든지 체포영장이라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체포영장 기각되면 힘이 확 빠져요. 자, 인사참사 이것도 지금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 농림장관 유임을
이제 나름 이제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무회의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하더라. 4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덜커덕 임명을 했더니 뭐 야당도 야당이지만 야당이야 뭐 국힘이야 뭐 송미령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 농수산부 장관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난리가 난 거죠. 특히나 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은 쌀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남은 쌀값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쌀 워낙 그 전북 전남에 곡창지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쌀을 매년 제대로 사줘야 된다. 비싼 가격에 사줄. 이게 중요한데 양곡법이라는 게 결국 쌀 비싸게 사주는 법이거든요. 몇 조 들여가지고 먹지도 않을 쌀 그냥 사주는 게 양곡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대했던 건데 이거 지난 정부에서는 반대해가지고 몇 번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양곡법에 대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생각도 바뀌었다. 이러고 나오니까 네, 이 대통령이 당정 긴급회의를 하겠다. 당정 긴급회의를 할 거면 차라리 나토 회의를 가는 게 낫죠.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트럼프의 생각이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건지 그걸 파악하는 게 급선무지 당정 긴급회의하면 뭐가 답이 나오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중동발 리스크라는 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중동에서 발생한 리스크인데 그걸 당정이 회의한다고 대책이 나와요? 뭐든지 정보라는 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데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백날 모여가지고 예상해봤자 더군다나 정보도 정보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 수 이런 거 바둑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9급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밤새 토론해봤자 1급이 30초 만에 보는 수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동발 리스크니 뭐니 이런 거는 정말 고도의 정보력과 고도의 외교안보적 시각 이런 게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가 단순히 한두 가지를 생각하고 폭격을 한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 그 봉쇄해봤자 제일 피해 입는 건 중국이고 그 다음 이란이다. 그러니까 자해에 불과한 거라서 못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휴전하고 손들어 버렸잖아요. 리스크가 이미 아니야. 어제 주가 다 올랐어. 그래서 김민성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어제 제일 황당했던 장면이 김희정 의원이 어제 히트를 쳤는데 그냥 올해 예산은 얼마냐. 이거 화면 잠깐 보시죠.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예산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얼마냐 이건요. 그냥 그 대학생들한테 소위 뭐 문과 쪽 대학생들 그냥 뭐 다 마찬가지죠. 경제학, 뭐 경영학, 법학 뭐 이런 일반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어느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하는 그 재정이나 경제 쪽을 조금이라도 하는 교수들이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매년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넣어놓고 있어야 국가 예산 중에 몇 퍼센트가 어느 조금 더 수준 높게 하려면 국방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복지 예산은 어느 정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국가 예산 규모를 알아야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삼성이 뭐 매출이 몇백 조다. 그러면 삼성이 어느 정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규모라는 거는 아주 가장 수치 중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법도 만들지만 예결산 심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예산 결산을 정해가지고 국가가 얼마를 쓰도록 하는 거 이거를 심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법 만드는 거하고 예산 심의하는 거. 근데 예산 규모를 몰라? 아니 지금 4선 의원이에요. 18년 전에 재선했고 그 다음에 3선을 2020년에 되고 2024년에 4선이 돼가지고 지금 김민석 4선 의원입니다. 그럼 최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 규모를 몰라? 금액을 몰라? 대충 숫자까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대충 얘기해봐요. 얼마인지. 600조인지 700조인지. 그 정도도 몰라? 말을 못해. 그럼 국가 채무 비율은 얼마나 되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경제를 모르냐 아냐 정도가 아니라 기본은 알아야 뭐 경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은 알아야.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거야. 경제관념이 아예 없어.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를 해? 아니 국무총리라는 거는
부서를 전부 장악하고 해야 되는 건데 때로는 이제 대통령 없을 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요. 이 부서라는 것들, 이 부처라는 것들은 반은 경제부처입니다. 반은 일반 부처고. 왜 경제부처가 중요하냐? 왜 경제부총리가 있냐? 기재부만 경제부처가 아니라 이 부처들 이름들을 보시면 사실 반이 경제부처예요. 국토교통부 경제부처입니다. 산업자원부 경제부처예요.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처예요. 반이 경제부처야.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부처가 있고 행시를 뽑을 때 재경하고 일반으로 나눠서 뽑아요. 재경 쪽이 반이야. 일반 쪽이 반이고. 그리고 또 상당무계한 거. 어머니 빌라 어쩌고 저쩌고 이거 1년 뭐 하고 와이프가 입주를 했다. 아니 자기랑 살고 있으면서 와이프가 어머니 빌라에 전세로 입주를 해. 그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했더니만 이게 이 전세 자체도 자기 스폰서가 전세를 하고 뭐 했던 자금 출처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죠. 어머니 나이가 지금 거의 9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빌라를 사서 그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고 누가 도대체 들어가 살았냐 했더니만 와이프가 길고양이를 많이 걷어서 길고양이를 많이 걷었다. 예전에 마이너스 재산 8억 원이었던 박원순이 월세 250에 60평이 넘는 아파트에 방배동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한다고 해서 아니 마이너스 8억 원 재산인 사람이 월세 250이 말이 되냐 했더니 책이 많아가지고 공간이 필요했다. 이딴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길고양이. 아니, 고양이라 그러면 티나잖아요. 고양이라 그러면 고양이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이 바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하게 길고양이를 걷었다. 캣맘이야 캣맘.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거죠. 어제 오늘만 때우면 총리는 그냥 되는 거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상관없다. 돈은 해명이 안 되니까 갑자기 배추 농사를 지었다 그러고 해명이 조의금 출판 기념회 등 수입이 4억 1천만 원이고 장모에게 손 벌려가지고 돈 받은 게 5년간 2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돈을 메꿨다 그러고 결혼식 축의금은 처가에 제공했고 조의금 출판 기념회 수익은 추징금 납부에 사용했다. 이 해명한 것들이 앞뒤가 또 안 맞아요. 전세금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한 수익금 받았다. 이 강신성인가 하는 사람이 유학할 때 매달 450만 원씩을 돈을 보냈더니 그 450만 원이 배추농사 투자금에 그리고 입법청원 자기 똘마니 의원이 강북구 의원이 이 아들이 쓴 법안 그대로 발의를 했다. 이거 가지고 왔더니 그 발의한 건 맞는데 대학 입학원서에 쓰질 않았다. 홍콩대 연구인턴 고3에 한 거 이거 조국이 울고 갈 일이에요. 이거를 한국에서 법도 무슨 논문도 아니고 홍콩대 인턴과 논문이니까 아들 본인이 뚫었다. 그냥 표절 검사했던 자기清華대 법학석사인데 그 법학석사 논문이 41% 표절이다 그랬더니까 죄송하다. 그 논문에 도북자 반도자 뭐 이딴 말이 나오니까 중국에서 쓰는 말 그냥 쓴 거다. 아무렇게나 대변해도 어차피 된다.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명들은 사실은 다 수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전부. 세금 탈루 조셉 포탈 아니면 지금 그 홍콩대 인턴 법안 이거는 조국 기준으로 하면 조민과 조원의 기준으로 하면 얘네들 전부 학위 날리고 입학 취소시키고 이 논문과 이거 과정 수사하면 크게 난리 날 일이야. 그런데 김민석은 계속 후원했고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되고 했던 그 사람 강신성인가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돈을 왜 지원했나라고 보니까 정읍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주변 사업부지 이런 거 사들여가지고 허가받아서 왕창 8억 원짜리가 80억 원이 되고 뭐 이러고 그렇게 해서 대출 50억 받고 뭐 이런清華대 석사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도대체 1년 동안 며칠 가 있었냐清華대 비행기 표라고 냈는데 있지도 않은 비행기 표고 당시 최고위원이어가지고 최고위원 회의가 월수금이었는데 그럼 화목 수업하고 월수금은 회의 참석했다? 근데 월수금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논문도 작성훈련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한 거다. 죄송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국회의원 수가 190이고 검찰이 이런 거 수사도 안 하고 검찰이 이거 고발돼가지고 뭐 배당하고 그랬더니 좀 난리가 났죠. 뭐 무덤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빚 탕감하겠다. 7년 넘은 5천만 원 이하 빚을 전액 탕감하겠다.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 명의 16조 원의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걸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니 진짜 사실 센 거는 대부업체들
빚인데 대부업체들이 갖고 있는 빚들 그야말로 장기대 팔고 막 이거 다 대부업체들 사채업자들 이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금융기관들 이런 배드뱅크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주요 은행들 뭐 이런 이것도 그러니까 그 탕감조차도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 건 탕감을 못 시켜줄 거고 이 모랄 해저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채무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탕감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심각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굴 도대체 돕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된다. 또 이재명표 이 민생회복지원금 쿠폰은 난민도 준다. 뭐 난민들이 지금 1,544명 인정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주겠다. 주빌리은행으로 결국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성남시의 그 문제점들 중에 수많은 게 있지만 이 주빌리은행도 하여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추진을 해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제대로 못하긴 했죠. 지역화폐도 사용처를 여러 가지로 묶어놔가지고 진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깡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현금으로 줘야죠. 저런 건 경제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저런 식의 한도가 있는 무슨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가장 효과가 높으려면 현금 줘야 된다. 돈으로 줘야지. 아니 근로기준법에 화폐가 아니고 법정화폐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주는 뭐 나눠주거나 무슨 상품권 주거나 아니면은 뭐 강제 저축시키거나 뭐 이런 거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안 주는 거? 아니 그 어차피 줄 거라면 돈으로 줘야지 왜 이상한 걸로 주냐고. 의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품권으로 월급 주면 돼요? 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될 일이에요. 줄 돈인데 무조건 현금 줘야지. 왜 현금 안 주고 자꾸 무슨 이상한 거 만들어서 주겠다.